반갑습니다. 저는 김강이라고 하고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런 청년인데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추석 연휴 좀 길잖아요. 충분히 푹 쉬고 왔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자학교 1일차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지금 이 제자학교를 기획을 너무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와, 기획이 너무 좋다. 이 토크 콘서트 형식의 간증은 처음인데 저도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실 왔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간증은 그리스도인의 소명, 사명 그리고 비전이라는 간증을 50분 동안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들을 담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평범한 어머니 아버지의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주셨었던 유아기 때의 인생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사진 화면 속에 보이는 게 실제 저희 가족의 모습인데 귀엽지 않나요? 네, 저렇게 좀 화목하고 평범해 보이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저. 네, 약간은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이 선천적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언어 청각 장애인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소아마비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장애인으로 태어났고 감사하게도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신체적인 제약이 있으시다 보니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셨는데 이제 언어 청각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냥 평범하게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기억이 좋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 키워주셨고 근데 나름 제가 살면서 부족한 점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했고 아버지랑은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사춘기 때는 굉장히 갈등이나 오해가 많았던 것 같고 또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보다는 저한테 의지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단순히 그냥 아들이 아니고 뭔가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아버지한테 기대해야 될 것들을 저한테 아무래도 좀 기대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의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가족의 모습이 있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가스라이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항상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품에서 항상 살아갔는데 강아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선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면서 그렇게 조금 가난했지만 조금은 남들과는 달랐지만 나름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정말 부족함 없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렉이 있네요. 제가 좀 운동을 잘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체대를 준비하다가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공부를 곧잘 하지도 않고 운동을 그렇다고 특기생으로 갈 정도로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능을 망치고 체대 입시도 망치였고 재수를 하려다가 우연히 중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었던 관장님이 이제 미국으로 태권도 이민을 가셨다가 종종 연락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 관장님이 강아 입시 어떻게 됐니? 망해서 재수하려고 합니다. 그럼 미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는 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주시고 저는 거기에 전혀 한 번의 의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미국 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엄마가 돈이 어딨냐 어떻게 가냐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래 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빠르게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태권도 사범으로 저는 일을 하면서 어학연수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제가 쓸 수 있었던 말 유일한 영어는 모두가 아는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 정도 수준의 영어 구사력으로 제가 미국을 20살 때 가게 되었어요. 제가 간 곳은 미국의 동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지역이고 거기가 그 미국의 이제 남북 전쟁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전쟁 중에서도 노예제도 폐지를 굉장히 끝까지 버텼었던 가장 오래된 주였고 그때 당시 제가 2010년도에 유학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지금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가자마자 인종차별을 겪었고 돈도 없다 보니까 관장님네서 하숙을 하면서 지내야 됐었고 또 관장님은 분명히 구두 계약으로 했었던 말과는 다르게 돈을 분명히 저는 여기에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거의 한 달에 1,000불씩 드리는 뭔가 이상한 계약 구조에서 나름 좀 불합리적으로 유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관장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셨던 건 딱 이거였습니다. 1년만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주시면 그 1년 후부턴 강의가 알아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자기가 만들어주고 뭐 영주권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좀 강의가 알아서 유학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말과는 다르게 이제 굉장한 노동 착취와 심리적인 어떤 학대 비슷한 것들을 당하면서 되게 불합리한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가 배웠던 거는 어떤 강력한 이 생존 능력 그리고 절실함, 악착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떠날 때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에게 아메리칸 드림,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오겠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에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었던 거였고 그냥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저한테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 우리 가정 상황과 엄마 아빠의 장애 그리고 하나의 비장애인 외동아들 그리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잘하는 건 없지만 나름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사람 내가 만약에 드라마 작가 PD라면 이런 사람을 성공시켜야지 그쵸? 네. 맞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내가 성공하고 오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종차별부터 가난하고 어렵고 관장님의 그런 불합리한 대우들 이런 것들 좀 버티면서 미국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놀기도 했어요. 제가 되게 열정남이거든요. ENFP였고 미국에 가니까 얼만난 고기인 것처럼 이제 영어도 구사할 수 있게 되고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나름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미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등생 클럽, 그 어널 소사이어티라고 있는데 거기는 학점이 일정 부분 이상 돼야지만 가입이 가능하고 거기서 제가 바이스 프레지던트 펠로우십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리더십과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함과 그리고 또 그 관장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태권도장에 취직을 해서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일도 할 수 있게 되면서 나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꿈을 꿔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 제 꿈은 이거였어요. 여기서 대학을 졸업을 한다. 그다음에 태권도장을 열어야 되는데 이 태권도장에 있는 이쁜 미국 백인 학생과 결혼을 한다. 많은 한국 태권도 사모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 그 다음에 미국에 태권도장을 연다. 그 다음에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가 된다. 그러고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 드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모셔온다. 아주 저의 플랜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그 태권도 격파 시범을 밖에서 하다가 그 허리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비즈니스 클래스 이렇게 끊으면 너무 좋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오는데 제가 앉을 수가 없었어요. 허리가 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스튜어디스 분들이 그 맨 뒤에 약간 그 남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그 담요를 한 20겹을 쌓아서 제가 이제 누워서 그렇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와요. 제가 대학교 졸업도 못했고 이제 왔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군대 면제 조건자였어요. 왜냐? 엄마 아빠가 장애인인데 우리 아버지가 중증 장애인이셔서 국방부에서는 저를 볼 때 제가 부양해야 될 사람이 엄마, 아빠 곱하기 2로 보는 거예요. 아빠가 중증이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부양자가 3명이 이상이면 군대가 면제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군대 면제자로 알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제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병무청에 전화를 해봐도 잘 몰라요. 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군대 규정이 그 사이에 리뉴얼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군대도 면제도 신청을 못 했었어요. 왜냐? 미국 유학을 바로 가버려가지고 그 중간에 한국에 한번 왔었을 때 제가 2학년 빨리 면제를 이게 도장을 찍어놔야지 안전할 것 같았는데 또 병무청에 가보니까 유학생활 당시에는 못한대. 그걸 또 그래서 그냥 보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 끝나면 와서 면제하면 되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야 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군대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 허리가 저러니까 미국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학교는 그냥 그대로 남겨져 있는 채로 하루아침에 온 거예요. 갈 방법이 다시 없고.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가장 느린 사람이 돼버린 거죠. 멘탈이 쉽게 말해서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원망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하나님한테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요만큼이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솟아날 구멍이 1만큼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말씀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솔직히 욕도 했어요. 너가 신이냐 이러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왜 만드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럼 창조주시면 난 피조물인데 그럼 하나님은 당신 왜 나를 지금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병동에서 저보다 더 아픈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다리가 절단된 사람, 아니면 진짜 그 중증 입원실에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뭐 하반신이 불구된 분들부터 정말 여러 중증 장애인 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보이는데 나도 지금 허리가 이래서, 저는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허리 디스크였어요. 나도 이렇게 지금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아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처음 본 타인이 장애가 있는 우리 엄마 아빠였고,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몸이 불편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우리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까를 처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말을 못 하시죠. 말을 못 하시니까 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얘기도 못 하세요, 저한테. 저희 어머니도 뭐 가끔 힘들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냥 두 분 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엄마 아빠로서 있어줬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그냥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지 내가 막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공감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몸이 아작이 나서야 저희 엄마 아빠의 장애가 보이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의 장애가 보이니까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던 거는 학창 시절부터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을 할 때까지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도 제 주변에는 항상 장애인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태권도장에서 내가 가리키는 학생조차도. 그러니까 마치 강아, 너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는 이거야 라고 내 인생 통틀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그거 아니에요. 돈, 명예, 성공, 아메리칸 드림. 강아 이거야. 아니에요. 저 하나님. 그게 깨달아진 거. 나중에 이런 나눔을 하니까 저희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강희 너가 소명을 발견했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창조된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명예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원하는 직장에 가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섬겨주라고, 그들과 옆에 같이 있어주라고 날 지으셨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래서 절 창조하셨군요. 제가 그때 회개 기도를 하고 제가 이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몸이 회복을 하면서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신기하게도 군대를 가고 싶어도 군대를 못 갔어요. 군대가 막 밀려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안 넘어가지? 제가 이제 유럽 몸을 회복을 하고 나서 유럽 배낭여행도 가고 이제 군대를 좀 아주 감사하게도 카투사를 또 붙어서 가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카투사 생활도 하고 카투사 가기 전에는 유럽 배낭여행도 한 6개월 동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주셨었던 말씀은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롬파리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도 이제 알겠어요. 저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을 묻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해야 될까? 장애인들을 도우라는 건 알겠어. 뭘 해야 되지? 장애인을 돕는 방법들이 너무 많잖아요.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비영리 재단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 뭐 해야 돼요?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가 기적적으로도 정말 재활도 엄청 열심히 해서 잘 괜찮아지고 크로스핏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크로스핏에 막 미쳐 있어서 막 대회도 나가고 뭐 이것저것 막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을 회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평생은 내가 마치 운동 특기생은 아니지만 운동이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수련회를 잘못 갔어요. 그러니까 매년 가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버프가 있고 일주일 뒤에 이제 풀리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랬나요? 양심적이지가 않으시네 여기. 예.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수련회를 잘못 갔어요. 그때 갔는데 이제 초빙 강사로 저 화면에 계신 이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홍대에서 크로스핏 체육관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는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알려야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교회에만 있으니까 복음을 불신자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는 거야. 수동적으로 누가 데리고 와야만 믿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냥 가자라고 해서 크로스핏까지 차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크로스핏에 미쳐 있었다. 그러니까 눈이 나랑 이제 뭔가 벌써 내적 친밀감이 거의 한 20년은 안 사람으로 변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집중해서 듣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좀 이게 집중해서 듣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진짜 가짜 크리스찬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한테 소명도 받았어. 장애인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도 들었고 난 방언도 고등학교 때 받았고 선교도 갔다 왔고 한평생을 하나님 믿으면서 왔어. 근데 진짜 가짜 크리스찬의 말씀을 듣는데 엄청 찔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면 제가 간증을 못하니까 아주 짧게만 요약을 하면 진짜 크리스찬들이시죠? 여기는 다 가짜 크리스찬의 특징 그냥 한 문장으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램프의 진인 거야. 그래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고 내가 번성하고 번영하고 잘 행복하게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그게 가짜 크리스찬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거예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여기서 나 그래도 하나님을 한평생을 믿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짜였다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펑펑 울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김강이라는 자아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 이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 진짜 크리스찬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주의 먼지인 거예요. 내가 우주의 먼지인데 자격도 없고 하찮은 먼지 중에 먼지인데 그 먼지 같은 나를 한 번도 변함없이 한평생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저를. 그게 진짜 믿겨졌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몰랐는데 깨달았다면 어떠시겠어요? 너무 죄송스럽지 않을까요?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야, 내가.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그 시기는 경험해 보신 분들도 당연히 여기 다 계시겠지만 밖에 나갔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아시죠? 그냥 자연만 봐도 눈물이 나잖아요. 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이렇게 투명하고 맑아 보일 수가 없어. 찬양을 틀으면 바로 눈물. 살려주신 게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변함없이 내 옆에 항상 계셨구나라는 게 믿겨졌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의 그 첫사랑의 시기를 저는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믿겨지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와, 모세 형이 가르시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게 다 사실이었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다 사실인 거예요, 이게. 아마 목사님 경험해 보셨죠? 꿀렁이는 거. 성경 말씀 보다가 막 살아서 막 문자가 움직이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막 상상이 돼. 막 머릿속에서 그려져, 영화처럼. 다 경험하시죠? 자,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고, 두 번째 사명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소명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나만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이걸 뭔지를 발견하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나와서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직장을 다니게 됐어요. 그때 군대 이제 말년병장 때 창업을 할까 취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어느 정도로 내 사명을 구체화해 놨었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겠다까지는 구체화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뭘 어떻게 돈 벌 거고 어떻게 그 사람들 섬길 거고 이런 건 아예 없고 그냥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난 해야겠다. 그래서 취업할까 창업할까. 근데 창업하기에는 뭐가 내가 아무것도 없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일단 취업을 하자. 그럼 이왕이면 내가 장애인들을 위한 창업을 할 거면 나는 스타트업을 경험을 해야겠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업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야겠다. 세 번째로, 그래도 내가 미국에서 영어는 배워왔는데 이 영어를 뭔가 무기로 쓸 수 있는 직무를 좀 경험해야겠다. 요거 딱 세 가지만 봤어요. 저는 급여 보지 않았고 어디 얼마나 멀고 교통 체중이 얼마나 되는지 보지 않았고 그 회사의 복지가 뭔지는 보지 않았어요. 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할 건데 이 세 가지 조건만 보고 딱 저 회사가 본 거예요. 저 회사는 수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한테 전동 키트를 그 휠체어에 부착해서 전동 휠체어처럼도 가고 원하면 내가 수동 휠체어로도 밀 수 있게 하는 동력 보조 장치라는 품목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였어요. 2년 차 된 스타트업이었고 전 해외 영업 직무를 딱 뽑는다는 거예요. 아, 여기 내 회사다. 우리 엄마가 고객인 거예요. 와, 기술로 이렇게 멋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사업과 기술이 융합됐을 때 그 임팩트는 무궁무진하구나. 나 여기서 배워야겠다. 저는 제가 합격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받고 감사하게도 뭐 우여곡절 끝에 합격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해외 영업 매니저로서 국내, 해외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됐는데 마침 여기에 C레벨들이 영어를 아무도 못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은 CTO이자 CEO고 CEO이셨던 사업이사님은 코스닥 상장까지 경험을 하신 시니어였지만 영어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트업이니까 국내 글로벌 관련된 발표, 피칭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저를 다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발표를 엄청나게 많이 이때 트레이닝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해외 영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전시회 같은 데를 되게 많이 다니게 됐고 여기가 그때 당시에 2년차 10명도 안 되는 회사였지만 제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제품 기획부터 연구 개발, 제조, 양산, 제품 판매, 마케팅까지 다 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저는 글로벌 세일즈잖아요. 근데 글로벌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제조를 배운 거예요. 간접 제조를. 그리고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의료기기라대요. 근데 의료기기를 파는 게 난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제가 그때 회사를 들어갔을 때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 여기가 지금 국내 매출이 해외 매출보다 20배가 높은데 제가 들어감으로써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이 비슷해지는 수준이 되면 저는 그때 떠나겠습니다. 조용히. 라는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의료기기니까 의료기기 인증이나 인허가가 없으면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타트업 2년차 스타트업에 QA 담당자가 있을까요? 인증 담당자가 없어요. 팔려면 제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증이나 인허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제 의료기기 인증 인허가를 배우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저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리소스들 그리고 훈련들 경험해야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준비됐어요. 써주세요 빨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을 돕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주 멋지고 섹시하게. 근데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길이 안 열려요. 막 아이디어 노트는 3년 동안 엄청 썼거든요.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정맨이기 때문에 뭔가 항상 앞서가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뭘 빨리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은 비즈니스와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다 알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실제 하진 않았었죠. 저한테.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랑의 첫사랑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냥 눈물 버튼이었는데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절대 그 직업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 유지시켜 주신다면 저는 이제 뭘 하든 괜찮습니다. 막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랑 대화하듯이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저 이제 사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금 그냥 죽어도 됩니다. 그랬는데 막 하나님이 갑자기 사업을 하게 하셨어요. 우연히 다들 박유 씨 아시죠? 네, 박유 씨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저희 그 회사 제 직장 다니던 직장에 왔는데 이분이 이제 바퀴를 닦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바퀴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바퀴를 돌려서 닦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형님 이걸 맨날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루에도 10번은 넘게 해야 된대요. 아니 이 바퀴를 닦아주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찾아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21세기에? 우리는 무슨 AI니 자율주행이니 별의 별 기술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 휠체어 바퀴 닦아주는 제품이 없다고? 막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정부 지원 사업에 제가 공모전 신청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캥서즈의 첫 시작은 휠체어 휠 클리너예요. 휠체어 휠 클리너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템을 가지고 제품이 없어요. 도면도 없어. 그냥 제품 사진만 몇 개 있어요. 3D 렌더링 사진만. 근데 뭘 지원을 해도 어떤 공모전을 지원해도 다 1등인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개발자가 없었어요.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냥 오빠가 휠체어 타는 엔지니어가 갑자기 와요. 나타나 어디서. 그 친구가 오고 연구소장님이 갑자기 오시고 저는 퇴직금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법인을 만들었어요. 지원 사업 하나 된 거 딸랑 가지고.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직원이 10명, 50평짜리 우리 개인 독립적인 사무실. 그 통장에는 내가 예상하고 계획했었던 재무보다 3배 넘는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했어요. 스타트업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렵게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하나님 그만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부어주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보자면 너가 그때 모든 걸 내려놓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전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셨었던 것 같다. 네가 힘을 빼니까 모세가 30살 때 안 썼지만 100살 다 돼서 살인 다 하고 힘 없고 능력 없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셨었던 것처럼 네가 힘 좀 빼니까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저희 코파운더를 만나요. 저랑 동갑내기 친구고 사업적으로는 저보다 선배지만 이 친구도 우연히 7년 전에 아버지가 침 잘못 맞고 한순간에 30분 만에 하반신이 마비가 되면서 척수장애인으로 지금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 부모님을 둔 청년과 후천성 장애를 둔 부모님을 둔 청년이 만난 거예요. 교회 친구로 만났어요. 같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미션을 가지고. 아까 목사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캥서즈의 뜻이 뭐냐. 저희가 회사명을 막 고민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그 코파운더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이름이 김강 KANG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 스펠링만 보면 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잠깐 했는데 캥 너가 좀 건들건들거리니까 캥스 어떠냐라고 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무슨 회사명이 말도 안 되는 말이냐 하면서 이제 그때 회사명 짓지 못하고 떠났는데 계속 그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 단어가 캥스터 구글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반 딕셔너리 유행어 사전에 캥스터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무엇이든 시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런 멋진 뜻을 가진 회사명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로 모인 회사를 운영하자 해서 캥스터즈가 됐습니다. 저희 회사명 되게 멋지죠. 회사명만 들으면 모든 사람 열의 아홉이 우리 갱스터즈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저희 회사명 그 안에 인연에 있는 정의는 저런 멋진 뜻을 가지고 있고 저 단어를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저 단어를 보고 저 의미를 보고 바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사셨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잖아요. 와, 그래 저거다 라고 해서 저희 캥서즈의 회사명이 그렇게 됐고 굉장히 이제 진짜 버퍼링이 많이 걸리기는 하네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휠클리너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해외 전시회를 많이 다녔다 했잖아요. 이 산업을 보니까 분명히 고령화 때문에 커질 시장이고 산업이고, 유럽이나 미국 거 보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야. 기회가 보여 여기에. 그런데 다 모빌리티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더 예쁜 휠체어, 자율적으로 가는 휠체어, 뭐 AI 휠체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휠체어, 다 모빌리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바퀴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기술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만들 기술이 굳이 있어야 되나요? 더 있겠죠. 근데 정작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 기술들이 훨씬 많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비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을 조금만 시프팅해줘도 이 사람들한테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모빌리티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답답했어요. 왜 자신의 고유의 움직임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잠재력을 없애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거죠. 휠체어에 타서 뒤에서 누군가가 밀어줘야 되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모빌리티가 아니라 피트니스다. 이 사람들한테 운동을 하게 해줘서 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 가게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서, 우리 세금을 통해서 의료복지, 사회복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소득을 창출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하냐면, 찾아봐서 아시는 분들도 다 있으시겠지만,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너무 아시죠? 근데 이제 휠체어 사용자분들은 운동하기 어렵다는 건 다들 너무 아실 테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휠체어 사용자 전용 러닝머신을 만들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집에서 우리가 발로 뛰듯이, 패럴림픽에 휠체어 육상이 있거든요. 마라톤이 있거든요. 그걸 집에서 하게 해드리자. 홈트레이닝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정작 장애인분들을 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장애인분들을 위한 게 더 절실히 필요한데? 이동의 제약이 있고 신체의 제약이 있고 이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필요한 게 홈트 시장 아닌가? 장애인의 홈트 시장, 휠리엑스, 휠체어 전용 러닝머신,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5년 정도 됐죠. 한 3년 정도를 10,000명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들을 전 세계 20개국 넘게 다니면서 만나본 것 같아요. 그리고 태우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스타트업 시작을 해가지고 물질적으로 충만하게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가니까 시장이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제품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봤다니까요. 이렇게 크다니까요. 숫자가 이렇다니까요. 성장률이 이렇다니까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증명해야겠다. 해외로 바로 갔어요. 미국에서 각 주에 한 달씩 에어비앤비 받고 픽업 트럭 빌려서, 저희 휠리엑스가 6대가 실리더라고요. 6대를 싣고 구글맵에 있는 디세이블드, 피트니스 센터, 리하빌리테이션, 휠체어,
관련된 키워드에 있는 모든 퍼실리티를 그냥 도어 투 도어로 갔어요. 이메일을 해도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가면 다 거절해. 문전박대예요. 근데 거절을 안 당할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절실하니까. I came here to meet you all the way from Korea. 나 너 만나러 한국에서 왔어 라고 하니까 문전박대는 안 하더라고요. 5분만 줄 수 있을까? 1분 만에 설치하고 4분 동안 피칭해서 그 자리에서 팔았어요. 물론 100군데 가면 4-5군데 정도가 샀겠죠. 그렇게 6개 주를 돌았어요. 그리고 19개의 국가를 갔어요. 그렇게 해서 증명을 해냈고 그렇게 투자들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둥바둥.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10일에 1억 나가는데 지금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젠 진짜 포기해야겠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 이상하게 계속 살려놔. 자꾸 뭐 이상하게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가 상상하지 않았었던 방식으로 매출이 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었던 자금들이 들어오고 투자가 이어지고 이러면서 지금 어영부영 지금 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미국 재미없으니까 23년도에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미국에 에디슨 어워즈라고 있어요. 에디슨 아시죠? 발명가? 에디슨 어워즈에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전용 제품 최초로 대상을 타게 됐고 24년도에는 CES에서 노인 기술과 접근성 부분에서 혁신상 수상. 작년 10월에는 미국 타임지에서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의료기기 인증 좀 해달라니까 규제 때문에 이거는 품목이 없어서 의료기기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가서 장애인 보조기기로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서 미국의 FDA로 승인을 받았어요. CE도 의료기기 인증 받았어요. 우리나라만 이게 의료기기가 아니에요. 미국은 필리엑스를 의료기기로 팔아요. 근데 한국은 이걸 피트니스 그냥 공산품으로 팔아야 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복수할 거예요. 자구 노력으로 지금 20개 국가에 수천 명의 필리엑스 사용자가 집에서 매일 꾸준히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고 계시고 수백 곳의 시설에서 수백 곳의 병원에서 이 필리엑스로 환자들이 재활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 3년 전에 문체부 최초 승인하에 장애인 e스포츠 종목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는 대회가 열리고 e스포츠 선수들이 모집이 돼요. LA에 2028년에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모든 우주의 만물의 기운이 지금 LA로 몰리고 있죠.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저희는 LA 2028년 패럴림픽 때 필리엑스 e스포츠 시범대회 개최했다 라는 걸 꿈꾸고 있어요. 저의 비전은 이거예요. 지금 필리엑스를 통해서 이제는 집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e스포츠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장애인분들이. 이 말은 뭐냐면 고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건 아시죠? 장애 의무 고용 비율이 있다는 거 아시죠? 민간 기업이 100인 사업주 이상은 3.1%, 공공기관은 3.8%예요. 당연히 의무 고용을 못 하고 있겠죠? 작년에 낸 벌금이 얼마일까요? 민간 공공 다 합쳐서 9천억. 9천억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국가의 세금으로 벌금을 내요. 9천억. 그래서 소수의 기업들이 아둥바둥 그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 사내 카페도 만들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제품들을 구매를 해서 벌금을 덜 내기도 하고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아주 좋은 기업들도 있지만 굉장히 극소수고 근데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장애인 스포츠 선수를 뽑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거 종목이라고. e스포츠 종목이거든요. 저희 선수들을 고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힐리엑스로 집에서 운동을 하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큼 완벽한 선순환 자생구조의 모델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가 올해 환갑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e스포츠 선수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의 비전은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기술과 제품들로 장애인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꿈꿔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까 서두의 소명,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이유, 사명, 그 소명을 바탕으로 나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만들어 나갈 세상, 여러분들의 소명, 사명, 그리고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 모두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명, 사명, 비전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발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강아, 너는 그래도 드라마틱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일찍 받았지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어렵죠. 근데 먼저 경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겠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입체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하셨는지, 누구와 같이 있으셨는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전름방이랑 안전뱅이가 나와요. 휠체어가 1200년대에 나왔어요. 그럼 성경 예수님이 있었던 시절에 휠체어가 없었겠죠?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으로 그들이 지금 휠체어를 타는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 분들이 그때 당시에 안전뱅이고 전름뱅이였겠죠? 예수님이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어나서 나한테 눈을 맞추고 내 얘기를 들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같이 기어다니셨을까요?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엄청 바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인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나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고 다른 쪽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있으셨나요?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 과부, 아이들 아닌가요? 그냥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거부터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내 안에서의 내 가정, 경험, 만나는 사람들, 주위를 먼저 둘러보고 내 이웃을 둘러보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근간은 사랑이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소명, 사명, 그리고 비전을 꼭 발견하시기를 저도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제 끝났어요. 저는 캥스터즈의 김강입니다.
하고요. 이만 마무리하고 토크 콘서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더 기대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제를 1시간 동안 하고 왔는데, 네,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이 사전 질문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골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현장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지 않게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 잘하지만 신앙심 없는 직원과 신앙심이 깊지만 일은 잘 못하는 직원이 있다면 대표님은 혹시 어떤 직원을 뽑으실 것 같으신지? 네. 밸런스 게임이죠? 너무 가벼운 질문입니다. 네네, 네.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거 제가 겪고 있는 문제여가지고 그러면 혹시 회사에 크리스천과 논 크리스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은 그 크리스찬이 3이고요. 넌 크리스찬이 7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일 잘하지만 신앙심 없는 직원을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신앙심은 있지만 일 못하는 직원 일 잘하게 기도하시는 건 혹시? 근데 신앙심이 깊은데 일을 그쵸 잘 못할 수 있죠. 네. 잘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네. 일을 잘 못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성장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고 피드백을 내가 감사히 받을 태도가 따라와야지 되지 않나요? 당연히. 좋습니다. 우문현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네. 좋네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 질문 한번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혹시 아까 마지막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계시죠? 어떤 분야를 지금 하고 계시죠? 대학원에서? 네, 저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임팩트 MB 전문 석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청년들 중에 회사도 회사지만 뭐 창업, 대학원 등등 여러 가지 선택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대학원까지 병행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하게 된 좀 계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하면서 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가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영성으로만도 아니고 실력으로도 저는 승부를 당연히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솔직히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고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는 게 더 빠르고 좋아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으로서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리더가 될까라는 실질적 고민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진학을 하게 됐고 아까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시나 아니면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숨기고 싶은 부분들이 연약한 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간증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위를 못 따왔어요. 그 딱 전문 석사, 전문 그 커뮤니티 컬리지까지만 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문대 초대졸이라고 하죠. 그렇게 와서 그냥 갑자기 뭐 아프고 군대 가야 돼가지고 모든 게 끊긴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되게 애매한 취업을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근데 미국에서 공부는 하고 왔는데 초대졸이야. 되게 애매한 포트폴리오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해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고 저는 이 지금 한국과학기술원의 임팩트 MBA라는 게 SK 최태원 회장이 장학금을 주는 과정이에요. 전액 장학금을 주세요. 근데 여기를 기우는 건 사회적 기업가를 키우겠다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학사 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석사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사이버 대학으로 학위를 마쳤어요. 그러고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럼 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해요. 매일 아침에 운동. 오늘도 마라톤 하고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저희 마라톤 오늘 뛰고 온 친구 한 명 있는데 혹시 디즈니런? 오, 저도요. 같이 아, 있으셨네요. 같이 같은 공간에. 네네. 10K? 10K? 그 10km 10km, 10K. 오케이. 저도 10K 하고 왔는데. 같이 뛰셨네요. 네. 그래서 아침에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씻고 식사하고 그다음에 큐티 잠깐 성경 말씀 읽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해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학업은 저녁 시간에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가 월수만 가는 스케줄로 해 가지고 오후에 쭉 있어요. 오후부터 저녁까지 쭉 들어요. 핑계 댈 게 없는 모범적인 삶이신 것 같은데.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혹시 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내가 질문하고 싶다 하신 게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누가 해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신 이렇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창업 동아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창업 과정에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시며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대표님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특히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도 카투사 있을 때 창업 동아리를 제가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1년 9개월 동안 제 방에 모여서 이제 넌 개발자, 넌 기획자, 넌 디자이너 이렇게 그러니까 카투사 가니까 애들이 학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적 자원을 아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년 9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때는 뭐 사실 군인이니까 돈이 없었어도 됐었고 이제 많은 어려움이 이거 질문하신 분이 누군가요 혹시? 여기 있으신가요? 사실 전데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게 네. 몇 년 전의 일이고 네네. 저도 학생 때 일인데 해보니까 이제 모호함 속에 있고 정답이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뾰족해지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었었는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업 시작하면 그래서 자금 조달 그 예산 플래닝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제 창업 선배한테 들었었던 얘기로는 너가 2년 동안 필요한 예산에 곱하기 2 정도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는 하드웨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다 인력까지 많이 있어야 되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충분히 필요했고 융자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창업지원금, 대출 뭐 다 받았어요. 저는 상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했을 때가 이제 문정권이었었거든요. 2020년 코로나 당시였고 사회적 기업가, 청년 그리고 IoT, ICT 관련된 분야로 창업한다 하면은 막 그냥 그 지원이 많았을 때였어요. 그때가 되게 그래서 시작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고 아이템도 청년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걸 하고 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런 기술들을 융합해서 한다고 하니까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자금 조달을 일단 되게 많이 하고 시작을 했다. 네. 확실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좀 정부 정책이라든지 의지만 있으면 그런 거 좀 활용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것이군요. 네, 질문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나중에 만약에 추후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사적으로 네, 자금 조달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까요? 네. 그러면 다음 또 질문인데 사업을 하시면서 그리고 그냥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으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저희 청년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생각과 불안일 수도 있는데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는 것이 좀 무섭고 살아가는 것이 좀 무섭다. 그래서 이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좀 솔직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도 이런 두려움이 있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좀 이웃을 한테 상처받기가 싫어서 좀 대면 자체 안 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제가. 네, 그 장애인 분들이 저희 사업을 욕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막 칭찬해 주시는데 뒤에 가서도 이상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상처받은 적이 저도 있죠. 그리고 남들의 어떤 평가나 판단에서 위축될 때도 당연히 있죠. 제가 제일 불행할 때가 투자자들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해야 되고 돈이 정말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투자자들한테 피칭을 하고 설득을 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저도 시장 규모 얘기를 하고 예측된 재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돈을 얼만큼 벌어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나 비전으로만 얘기를 해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6년차 스타트업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 저희 휠리엑스 3년 동안 쓰신 고객이 뭐 하프 마라톤 완주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행복하고, 네. 뭐 복지관에 취직이 됐다. 그리고 휠리엑스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진짜 행복하고 같이 e스포츠 대회나 이럴 때 되게 많이 만나요. 그럴 때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상처받기 싫고 살아가는 것이 무서울 때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비교해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집중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나는 이 땅에 어차피 청직이고 내 소유는 아무것도 사실 별로 없고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뭐가 두렵고 내가 인간한테 상처받는 게 뭐가 무서워서 그럴 필요 있나? 그래서 그냥 독고다이로 그냥 갑니다. 묵묵하게. 그래서 저는 원래 진짜 제가 ENFP고 친구들도 진짜 많았고 사람도 되게 많은데 지금 진짜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못하죠. 옛날에는 연락하면 바로 연락 잡고 이랬는데 지금은 저는 당연히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니까 막 약속도 그냥 취소하고 막 까먹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사실. 당연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떠나게 되고 외로울 때가 가끔 있죠. 저도 고독할 때가 있고. 네? 어차피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니까 하늘의 상급이나 많이 싸자.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면 되지. 이렇게 위안을 삼는 것 같습니다. 그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위로의 통로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그러면 혹시 MBTI가 지금은 뭐세요? 좀더 ENFP. 지금도 이 열정이 어디서 왔나? ENFP. 네, 혹시 집중력이. 제 여자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 ENFP 대가리 꽃밭이라고. ENFP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ENFP가? 네, 저는 ENFP입니다. 부장님. ENFP가 없어요? 저는 ENFP인데 ENFP잖아요. 저는 ENFP라서 너무 이해가 되고 약간 무슨 마음을 하셨는지 너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열정. 좋습니다. 혹시 여기서 혹시 아까 강증을 들으면서 슬슬 현장 질문이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아무도 이렇게 손 안 들고 가만히 계시면 예. 네, 저기 마이크 한번 가져다 주시죠.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얘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은혜가 성교회 청년 2부. 죄송한데 일어서서 혹시 감사합니다. 청호동에서 온 최인욱입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제 간증 저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라 정리가 좀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그 소명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그 말씀해 주신 이제 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이웃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제가 들었을 때는 좀 깊은 뭔가 밖에서 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소명을 찾았다라는 느낌도 조금 들었는데 이제 뭔가 그런 또 밖에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웃들을 만나면서 뭐 예를 들어 나는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다라는 느낌도 그런 소명의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싶다라는 그런. 네, 되게 실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앉으셔도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걸 그냥 실행하면 돼요. 그 실행하면 되고 근데 소명은 이런 거예요. 제가 회사를 하면서 죽고 싶었을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고 하기 싫을 때도 진짜 많아요. 하기 싫은 일이 거의 99% 이상이에요. 근데 그냥 하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 안 해야겠다, 못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왠지 내가 캔서즈가 끝나도 난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교육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 취약계층들을 돕는 기술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자라면 내가 나중에 투자해야지. 난 컴퍼니 빌더의 역할도 해줘야겠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론적인 기업가 정신이 뭔지를 교육해줘야겠다. 이 친구들한테. 내가 시행착오 많이 겪었으니까 이 시행착오 안 겪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져야지 난 장애인 가족들이 있어서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창업을 했는데 난 그런 게 없지만 난 그런 소명 받지 않았지만 여기 시장이 있네. 돈을 벌 수 있네. 여기서 선한 일 하면서도 돈 벌 수 있구나 라는 걸 증명해내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겠죠. 그럼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커지고 제품이 많아지겠죠. 그럼 장애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제가 생각하는 선순환은 이런 거고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굴러가요. 그래서 소명이란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해나갈 것. 그 안에서 생각하게 되지 그 이외의 것들을 별로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분 더 현장 질문. 네. 이거 두 분이 계시네요. 두 분 다 한 번씩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해야 되네. 네, 어디서 온 누구신지. 어디서 온 누구신지. 네, 저는 하남 미사에서 온 윤현식. 네, 이제 그러니까 사업 이제 그 과정에서 궁금했던 거는 그 처음에는 휠체어 바퀴 닦는 거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그 사업으로 이어진 그 바뀌었는지. 과정이 좀 많이 생략이 되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느껴가지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는데 그런 장애인들을 대하는 그런 시각이 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많이 되게 다르다고 느껴져가지고 혹시 어떻게 그런 시각을 갖게 됐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셨는데 칭찬해. 아주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날카로운 질문이고 제가 얘기해주고 싶었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밤을 새야 돼. 얘기를 하려면. 근데 이제 그냥 가볍게만 얘기를 해주면 휠클리너를 만들었는데 예상 외로 저희가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외로 안 팔리는 거예요. 이쪽 시장 자체가 워낙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리고 공적 급여에 의존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내 돈 내고 왜 사 이걸? 나라에서 지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면 안 사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냐? 근데 또 심지어 휠클리너를 너무 좋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만들려다 보니까 너무 싸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요걸 사도 저희는 어쨌든 영리기업이고 스타트업이니까 J커브를 그려서 성장을 해줘야지 투자자인 저희 이해관계자들한테도 당연히 이익적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데 그 J커브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경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한테 팔고
그리고 또 계속 그 안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24시간 인간 CCTV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 엄마가 휠체어를 타더라도 저희 엄마는 부분적으로 타요. 소아마비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 대상들은 척수장애인이거든요.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직장을 다녀도 회사를 운영을 해도 1시간 인터뷰를 해도 설문조사를 해도 얼마나 알겠어요. 과연 그 데이터를 진짜 믿을 수 있을까? 난 내 두 눈으로 봐야지 믿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친해진 척수장애인 지인들의 집에서 일주일씩 잤어요. 그냥 따라다녔어요. 24시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휠 닦는 것도 있는데 가장 근원적인 밑단은 건강 회복인 거예요. 건강해지고 싶다의 니즈가 제일 큰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있었을 거예요. 강력하게. 그리고 우리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기술을 융합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쌓고 이 사람들이 계속 뭐 해야 되는지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자주 쓰고 많이 쓰고 오래 쓰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럼 건강해지는데 뭐가 필요하지? 운동이 필요하네. 운동을 그럼 오랫동안 해주게 해야겠다. 자주. 뭐가 필요하지? 어디서부터 배웠지? 유산소 운동을 못하네. 근데 이미 휠 클리너를 만드니까 저희가 휠체어 바퀴를 공회전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근데 보니까 휠체어 육상 보니까 휠체어로 뛰어. 그래서 그리고 또 바이크도 자전거 롤러가 있어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피보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피보팅한 거죠. 그 두 번째로 그 시각에 대한 질문 굉장히 잘하셨는데 제가 잠시만요. 질문 한번 다시 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 그 사람들이 흔히 바라볼 때 이제 장애인 그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그냥 뭐 단순하게 도와줘야겠다 뭐 아니면은 내가 그들한테 뭘 해줄 수 있지 그냥 이 정도만은 생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뭐 하신 그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평범한 시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식을 어떻게 가지게 됐나 좀 네.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는 실질적인 도움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AI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 거야. AI다 로봇이다 오지 당연히. 웨어러블 수트 입으면 좋지. 근데 1,000만 원, 2천만 원, 1억 가까이 되는 그런 기술들을 언제 상용화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겠죠. 10년 뒤에 하겠죠. 그런 걸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거고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커지고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그냥 30분씩 땀 흘리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니즈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게 싫어. 이걸 해결해주고 싶다. 라는 갈망이 큰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주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해줘야 되지? 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비즈니스랑 기술로 빠진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기부가 될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청각장애인이 왔을 때 절름뱅이가 왔을 때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나중에? 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비즈니스랑 기술 10년 뒤에 만들어가지고 너한테 해줄게 라고 하셨나요? 내가 사역 다 끝나고 해줄게 라고 하셨나요? 그 자리에서 고치셨죠. 저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제 스타일대로. 그냥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근데 거기에 근간은 전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그 겪는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답변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질문. 아니요. 편하게 됐습니다. 하셔도 네. 됩니다. 마이크. 마이크. 네. 그러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삶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런 소명을 품게 하시고 조금씩 준비한 것들을 정말 이루고 계시는 건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힘든 적도 많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항들이 이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니다 바로 당장에 포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는 어떤 그런 마음이 네. 네. 이제는 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저는 네라고 제가 고백하고 저 진짜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막상 회사가 진짜 망할 뻔하고 내가 진짜 큰일 날 사건의 연루가 될 뻔하고 이래서 진짜 내가 큰일 날려고 하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배신했던 것처럼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 살려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직도 되게 많이 멀었구나 이랬는데 지금 이제 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앞서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 딱 봐도 엄청 앞서갈 것 같지 않아요? 저 달리기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엄청 앞서가려고 해요. 성향 자체가 막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하고 허슬링하는 스타일이어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 혼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는 계속 그 6년 사업하면서 그걸 연습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려놓게 하는 연습.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깎이고 있어요, 저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분, 네 마이크. 네, 저는 암사에서 온 김찬영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대표님이시고 또 직원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리딩해서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리더십이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직원들한테 제일 확실한 동기부여는 월급이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뭔가 대표님만의 특별히 어떤 직원들을 어떤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동기부여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2가지 질문입니다. 네, 그 좋은 리더는 아직도 그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MBA 왔고 그 MBA를 통해서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 나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있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솔직히 명쾌하게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필수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리더는 성장시켜주는 사람인 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시켜주는 사람이죠. 성장을 독려하는 사람이죠. 그 나만 성장하고 내 회사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내 같이 있는 이 구성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게 좋은 리더의 공통적인 자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그 소양을 배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동기부여를 시키는 방법은 저도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는데 일단 그냥 스타트업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 시작을 할 때는 너무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동아리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막 다들 딴 거 하고 있고 본업이 맞아요. 있고 일단 네, 첫 번째로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 네. 자원이 없어.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저희 엄마가 제 아기 때부터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주문을 거셨던 것처럼 어떤 선한 미션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똑같은 소명과 사명을 경험시키고 들어오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죠. 그 경험은. 근데 대신 이 사람들이 공감할 때까지 설득이 될 때까지 당연히 설득되니까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동기부여가 줄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미션이 얼마나 선하고 위대한지 그리고 너가 지금 여기에 같이 함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임팩트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이런 건데 너 동의해?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고 근데 이게 되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저도 창업을 할 때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도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일한 일단 급여를 줘야죠. 네, 안 줄 수 없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어떤 세상적인 보상의 구조나 체계들도 잘 갖추고 나가야 같이 가야 된다. 병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그 플레이북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트업 플레이북 들어보셨죠? 그냥 조직 문화 관련된 책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잘 만들었어요, 책처럼. 그래서 자주 교육이라기보다는 같이 읽고요, 이런 거를.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10가지 3가지의 핵심 가치, 그리고 10가지의 우리가 일하는 원칙, 그리고 각 그 핵심 가치마다 이런 행동을 더 한다, 이런 행동은 피한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까지도 적어놓고, 팀원들이 이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360도 피드백을 하는데, 막 무슨 뭐 어떤 서류 가지고 정형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예요, 소통하는데, 이 친구가 우리 플레이북에 나와 있는 핵심 가치와 부합되는 행동들을 하면 칭찬하고요, 그거와 부합되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는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그건 우리 플레이북에 어긋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독려하죠. 그쪽으로 몰아갈 수 있게. 네. 계속 그냥 미션 싱킹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핵심 가치에 대한 싱킹을 계속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답변이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대표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게 가능한 것 같고, 나는 아직 학생인데, 아니면 나는 아직 그냥 회사에 그냥 한 명 내일 사라져도 모를 사원인데, 내가 과연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건 나랑 다른 얘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회사도 다녀보셨고 지금 창업도 하고 대표로 계시니까 과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많은 목회자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독려해라,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상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제가 직장 다녔을 때, 제가 알바했을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과 나의 모든 행동이 이들이 보기에 그 어떤 선한 모범적인 역할을 했냐? 저는 솔직히 99%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실질적으로는 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 그것만 고군분투 잘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할 때, 일을 할 때, 공부할 때 이상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 이 시간 정말 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지켜내는 것. 그래서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교회에 나와라, 공동체 속에서 나눠라, 깊이 묵상하고 나눠라라는 말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수반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잘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지금 거의 40분이 지났거든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대표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혹시 연락해도 되나요? 아까 연락처 있었었는데. 시간 맞추려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좀 오래 머물지를 못했는데, 제 그 컨택 포인트를 드렸으니까 연락하고 지내요. 저는 그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고요. 저도 사실 지금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좀만 방심하면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도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그래서 저는 나누고 소통하고 하는 거 너무 좋으니까 연락해 주세요.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제 개인 인스타그램 없어요. 이게 캥스터즈 인스타그램이 들어와 있는데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이메일, 전화, 카톡 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그럼 김광 대표님과의 간증 및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